오늘은 유튜브 채널 청년 인생 공략소의 남덕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덕현님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차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또 청년분들의 내 집 마련과 취업, 또 이직 같은 것들을 이제 돕는 청년 인생 공략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부동산으로 네. 들어가서 부동산 좀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제가 웅달님하고 올해 한 4개월 전쯤에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굉장히 거대한 기회가 올 수 있다. 뭐 20-30% 떨어질 것 같다라는 지켜봐라. 네, 지켜봐라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전에 출연했을 때는 내년 봄이면 고점 대비 한 40%,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한 60% 정도까지 하락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실제로 벌써 고점 대비 40%를 찍은 지역들이 일부지만 나오고 있어요. 저는 내년 3월 봄쯤에나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서 벌써 그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전에 말씀하시고 예상하셨던 것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내년 봄 정도에 한 마이너스 40%, 그다음 내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최대 정말 상황이 안 좋다면 마이너스 60% 정도까지 봤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마이너스 30-40%를 40%를 찍은 지역도 이미 있고, 특히 뭐 이제 검단, 송도, 뭐 경기도 남부 뭐 이런 곳들은 충분히 그렇고, 서울만 하더라도 뭐 이제 고덕 쪽이라든가 송파 쪽이라든가 이런 하락폭이 큰 지역들은 뭐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전 지역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2달 전에 웅달님하고 제가 영상 찍을 때 통계와 현실의 괴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뭐 이렇게 통계상으로는 뭐 얼마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락이 굉장히 거세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는 일부 단지만 실거래가가 찍혔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뭐 한 달에서 반 정도 지난 지금은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부동산에서 이 집값 뭐 호가 안 떨어진다고 하는 말을 이제는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웅달님이 저한테 뭐 호가 안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고 막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그 호가가 뻥 호가라는 걸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야, 이거 적어도 한 20-30%는 호가, 그러니까 거래가 최근에 없었다면 이거 내려야 돼. 버티는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다른 지역이 이렇게 실거래가 너무 하락이 심한 데들이 뭐 잠실에 30-40% 떨어지고 고덕에 30-40% 떨어져 버리니까 미사에서 뭐 호가를 안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이제 일반 대중분들한테도 부동산 대세 하락세가 확실히 들어섰다가 느껴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통계 수치 가지고 안 떨어져요라는 말로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가팔라서 정부에서 뭔가 이게 규제 완화책을 통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하락폭세가 너무 가팔라요. 그 규제책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죠. 규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줄 거니까 좀 그만 좀 투매하시고 좀 집 좀 사세요. 막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덕현님 이렇게 조금 속도가 어떻게 보면 하락세가 조금 빨라졌다고 보셨는데 네. 그 말은즉슨 어떻게 집을 좀 사야 되는 타이밍도 좀 빨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하락세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원래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집값이 뭐 이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IMF처럼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세게 왔을 때는 보통 한 1년 반? 이제 길게 보면 2년 정도 하락이 오고 다시 반전이 왔었거든요. 상승 반전이, 장기 상승이. 근데 이제 그건 순전히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번 하락은 조금 다른 게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품이 이만큼 잔뜩 껴 있었던 거에서 외부적인 게 덮쳐서 하락을 빨리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40% 떨어졌다고 해도 20년, 21년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으로 오른 또 임대 3법과 약간 어떤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리에 의해서 올라간 그 가격이 빠진 거지 아직 본질적인 가격에서 하락폭은 심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기준을 잡아드린 게 2019년 1월 집값이 돼야 최소한 2019년 1월 집값 40% 하락은 나와줘야 이제 한번 내 집 마련 해볼 만한 가격이 있고 2019년 1월 가격이 최소인 거예요? 최소. 내 집 마련의 최소.
그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이 나면 또 저는 얼마 못 가서 하락이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소득 대비 너무 비싸. 그리고 2017년 1월 집값이 이제 한 5, 60% 하락인데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사기 좋죠. 근데 아직까지 그 룸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2020년, 뭐 19년 요 정도 가격 정도까지밖에 안 빠졌고 또 전반적으로 그만큼 빠진 게 아니에요. 하락이 심한 그렇죠. 단지가 있는 거지. 올해 내년 봄 정도까지는 또 미국의 금리 인상도 남아 있고 폭이 또 경제 침체가 여러 전문 기관에서 볼 때 내년 상반기가 절정으로 보고들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적어도 내 집 마련을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내년 3월 이후에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그 이후에 또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하락폭이라든가 지역별 수급이라든가 금리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때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어딜 살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지역들을 내가 분류를 하고 내 집이 내가 살 마음이 있다면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는 단계지 지금 살까요 말까요는 너무 이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을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은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1주택자분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해. 특히나 무주택자분들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가격의 하락폭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벌써부터 무주택자분들에게 많은 지원, 굉장히 좋은 기회,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에 뭐 경제 침체, 뭐 절정의 금리,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는 심리, 그 다음에 가격 하락이 이게 다 심해졌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의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이용해서 무주택자분들은 서울 수도권에 특히 좋은 내 집 마련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1주택자분들도 하락장 갈아타기라는 걸 통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집 투자하시지 않으셨던 분들 여력이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 거 팔고 조금 더 나보다 상급지랑 가격이 붙어 있을 거니까 그런 거 갈아타기 되게 좋은 시기로 봅니다. 꼭 안 갈아타도 그 여유가 있으면 2주택으로 가도 세금도 많이 좀 내려갔더라고요.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쵸. 이제 정부의 방침은 2주택까지는 좀 보유를 해라라고 이제 많이 풀어줄 거예요, 점점. 그래서 꼭 갈아타지 않고 조금 더 내가 부동산 공부가 돼 있고 지금이 거의 바닥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한 3년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시면은 비과세 전략으로 굉장히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또 이 타이밍을 잘 맞추신다면 상급지로 갈아탄 비용을 또 이전 집이 올라간 걸로 벌어서 사실상 비용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생기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덕현님께서 또 PPT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네. 그 준비해 주신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12월 24일인가요? 그 정부에서 2023년 경제 전망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맞아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요번에 또 유튜브 채널 영상들 보니까 또 어떤 전문가분들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좀 뭔가 반전이 될 것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요번 부동산 대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리고 한계점은 무엇인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뭔가 이렇게 정책 같은 걸 분석을 하실 때는 되게 이 헤드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공문서는 이런 걸 그냥 안 씁니다. 이런 걸. 그냥 이게 유튜브처럼 심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단어 하나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예를 들면 1990년대 이럴 때 막 공문서 보시면 상암 지역 뭐 개발 막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국가의 어떤 최상단의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그런 지역이 나오는 건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상암은 그 뒤에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얘기가 세긴 했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보실 땐 그게 나와요. 재벌집 막내 아들의. 네, 그래요? 그렇군요. 상암지대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다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요. 맞아요. 주인공이. 공문서에 나오는 지역이나 단어를 되게 유심히 보셔야 돼요. 특히 그러니까 지자체 거 말고 국토부, 뭐 기재부 이런 거. 첫 번째 페이지는 내년 경제가 어떨 것인가. 부동산도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해도 될까요? 거의 저점 다 왔을까요?를 보려면 뭐 금리도 중요하지만 내년 경제가 좋을 거냐 나쁘냐 거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경제가 나쁜데 부동산 분위기가 바뀌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뭐 다들 뭐 직장을 잘리는 판인데 내년은 성장세가 위축되고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위축된다. 세계 경제가 좀 나쁘다. 침체가 될 거다. 물가 상승세는 점차 완화가 된다.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물가 상승이었는데 점차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내년은 경제가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 않고 그 대신에 인플레이션 이슈는 좀 해결이 되니까 금리 인상은 좀 점점 해결이 되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헤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부분이다. 제가 빨간색 줄을 쳐놨는데 23년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제외 시 90년 이후 최저 수준.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같은 위기가 올 거라고 국가는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경제 성장이 제일 나쁠 거다. 그러니까 내년 뭐 취업 안 좋고 뭐 경제 안 좋은 거 확정인 거죠. 내년 경제 안 좋겠네? 뭐 대통령 뭐 기재부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 부진이 이어지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회복 흐름 예상. 금리 영향이 완화되면서 내년 상반기가 가장 안 좋겠구나. 하반기부터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구나. 요거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게 대전제예요. 내년 경제가 안 좋아. 상반기가 정말 안 좋을 거라고 보이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부동산이나 어떤 이런 거는 그럴 때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럼 떨어질 확률이 높겠네 앞으로. 한계 기업 중심의 신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분양 증가하고 있고 이 거래가 위축이 되고 21년 1월에서 10월 평균 주택 거래량이 4.5만 원인데 역대 최저 수준이다. 06년에서 21년 월 평균 7.9만 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주택 거래가. 그러니까 정부가 보는 건 거래를 좀 많이 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미분양이 자꾸 나고 있어서 기업이 무너지면 안 돼. 건설 기업들이.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거를 완화시켜 주실 건가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연착륙이라는 거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떨어지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착륙은 착륙이에요. 이륙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는 이륙 대책이 아니에요.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말이 되게 어려운데 다주택자가 거래를 좀 하게 해야겠다. 그렇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겠다. 지금은 다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완화를 하는데 지금 1주택은 1에서 3%죠.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근데 이제 2주택이 8%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억짜리 사면은 세금으로 8천만 원, 9천만 원 막 내요. 비율이 1%, 3%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1%, 3% 조정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3주택도 12%에서 6%로 50%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사실 3주택 법인 4주택은 크게 뭐 법인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 입장으로 볼 때 2주택까지만 일단 좀 사세요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지금은. 6%도 높은 건가요? 6%도 높죠. 3주택을 1, 3%로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부양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빨리 떨어진다. 지금 위험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의 숨통을 좀 틔워주고 너무 급매물 나오지 않게 조금 적당히 비싼 가격에 누군가 좀 사갈 수 있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까지는 좀 사라. 돈 있는 사람들.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그 정도 느낌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만약에 그러면 2주택에서도 이게 계속 연착륙이 안 되면 이제 3주택으로 가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규제의 완화이지 규제의 철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요번에 증여취득세 요 부분 자꾸 놓치시고 계신데 증여취득세 중과율도 12%에서 6%로 인하할 예정이고 1, 2주택자 증여시는 중과를 폐지합니다. 그냥 일반 세율 3.5%. 이거는 뭐냐면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주택까지. 3주택은 아직 정부에서 막 밀어줄 생각, 다주택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2주택까지는
이렇게 시장에 지금 급매로 자꾸 팔지 말고 증여해라. 증여해라. 헐값에 팔지 말고. 어차피 안 팔리잖아.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매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 어차피 지금 뭐 3, 4억 떨어졌는데 그냥 자녀 주자 언젠가 오르겠지. 증여세율도 깎아줬으니까 일반 세율 3.5%.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을 하고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세율을 조금 완화를 해줬어요. 완전히 완화를 해준 건 아니고 약간 완화를 해줬는데 1년 이상 보유하면 그 양도세 중과 이런 거 없다. 일반 세율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해주는 거냐면 너무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심하잖아요. 아, 그래요? 특히 대구 같은데. 완전 폐지를 하는 거네요. 그쵸. 한 1년 미만은 45%. 그러니까 탄탄은 안 돼. 적어도 1년 이상 좀 들고 가. 1, 2년 가능하면 2년 정도 들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나는 것 중에 예를 들면은, 그래, 취득세 중과가 심해서 내가 안 샀는데, 그래, 내 1주택자인데 요즘 대구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대구에 분양권 사서 한 2년 보유했다가 팔면은 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때 팔 때 폐지면은 비과세 되는 거예요? 비과세는 아니고, 양도세가 중과되진 않는 거. 일반 세율. 중과 배제만.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착륙 완화해 주는 거예요. 아직 경착륙.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 야 그거 어차피 해봤자 만약에 아파트 완성됐는데 취득세 막 8% 12% 내면 안 돼. 근데 1% 3%로 줄여주세요. 2주택까지. 그러니까 그럼 분양권 한번 해볼까? 뭐 나중에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뭐 주택수에 또 안 잡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은 이거 잘하면 한 3개 사면서도 세금 안 내겠는데 어쨌든 좀 미분양 나는 분양권 입주권에 좀 관심을 갖게 해라 이거인 거죠. 근데 네. 20년 이전 수준이지 뭐 완전히 철폐하거나 이쪽 뭐 5년 동안 양도세 완전히 비과세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네. 대단히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LTV에서 30%까지는 나오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월 소득이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있죠. 돈을 많이 버는 분들, 직업이 좋은 분들. 근데 다주택자라고 대출을 안 해주니까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몇 억씩 뭐 벌진 못하잖아요. 근데 LTV 30%를 풀어줘서 지금 집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여유 있는 사람들 뭐 한 집 좀 더 사라. 당신들은 능력이 되니까. 단 DSR은 안 풀어주죠. 왜냐면 지금 한국은행은 정부 정책에 불만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DSR 규제를 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부채가 많다. 그러니까 정부도 내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긴 해줄게. 대출 건전성은 유지를 하지만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의 폭을 좀 열어줘서 다주택자들이 여유 있는 사람은 집을 좀 더 사라. 아니면 팔지 말아라. 이 대출로 버텨라. 이런 걸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 이건 뭐냐면 집을 살 때 뭐 70%, 40%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는 시기를 지나면 뭐 1년에 뭐 2억 한도, 15억 이상 아파트는 뭐 1년에 2억 이런 식으로 그 제한이 걸려 있어요. 1년에 빌릴 수 있는 돈이 1,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세가가 떨어져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했더니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돌려주려고 했더니 시세가에서 뭐 5, 6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대출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구입 시하고 똑같은 예를 들면 뭐 규제가 없는 지역에 뭐 7, 80% 나올 거고 뭐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뭐 40%는 나오게 해서 쉽게 말해서 요즘 역전세 나서 힘드시죠.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입자도 피해를 보고 집주인도 경매에 넘어가고 그럼 대출이 부실화되고 이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국가 경제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걸 이렇게 그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도 보호하고 임대인도 보호하고 은행도 보호하고. 근데 딱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느낌이 와 진짜 근데 우리나라 자산이 부동산이 많긴 많은가 보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되게 세밀하게 뭔가
이게 되게 받쳐주는 것 같아요. 주식은 이런 게 없죠. 주식은 뭐 진짜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그만큼 부가 많이 편중돼 있기도 하고 또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피크로 예상되니까 이 고비를 넘기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문제는 그런 거예요.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동산 부양책까지 쓰지 않고 다주택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1주택자 파산하는 사람들 집을 더 갖게 해서 부가 소수에게 편중되는 것까지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요 정도 규제 완화로 요 부동산 하락이 너무 심각하지 않게 막았으면 좋겠다. 인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해지면 이제 더 더 센 부양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국민 개개인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부자가 더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또 세입자들도 많이 지금 걸려 있고, 또 이제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해서 뭐 이제 이런 거 규제를 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의 LTV의 경우에는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면서 상향하겠다. 이 말은 되게 이렇게 간지럽게 쓴 얘기인데,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지면 더 많은 규제를 해제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하겠다. 대출 더 해주겠다. 대출 더 해주겠다. 아직은 근데 너무 빠른데 이 정도만 좀 풀어볼까? 약간 간보는 거죠. 그 대신에 약간 방향은 열어놓고 조금 더 뒤에 내용이 있지만 조금 요번 정부 정책을 작게 결론을 내려보자면 부동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고 집값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고 너무 하락폭에 가파르니까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규제 완화인 거예요. 부동산 살 생각이 있고 여유가 있는 데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좀 사거나 증여하거나 하면서 좀 시장의 급매물을 줄이고 좀 거래를 돌게 하자.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딱 덕현님 말씀이 맞네요. 서두에 그 생각하셨던 것보다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똑같이 보니까 그쵸. 착륙은 착륙인데 연착륙하게 만드는. 그쵸. 딱 그거네요, 진짜. 단 상승은 아니에요. 상승은 이륙은 아니다. 그 정도가 나오려면 집값이 훨씬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1주택 하신 분들까지는 하나 더 구매하는 정도. 거기까지는 이제 완화를 해주겠다. 그쵸. 그렇게. 네. 좋습니다. 되게 센 게 하나가 있어요. 연착륙? 연착륙인데 되게 센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특혜이고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요? 관심을 이건 가지셔야 돼요. 네. 나머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도 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현재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뭐 이렇게 보증을 쓴다거나 금리를 고정금리로 30년을 묶어준다거나 뭐 체증식 대출 해준거나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뭐 보통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뭐 적격 대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대출들은 서민층을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내 집 마련을. 그러니까 소득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뭐 7천만 원, 뭐 혹은 1억 원 넘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맞벌이에서 연봉 1억, 5천에서 1억이 되면 당신들은 중산층이니까 당신들 돈으로 비싼 금리 내면서 집을 사라. 이런 대출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내 집 마련 좀 할 만큼 여유도 있고 내가 좀 사고 싶은데 뭔가 이 직업이 좋은 분들은 항상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아왔어요. 이거 불만 있었어요. 대기업 부부들 하면은 1억 넘잖아요. 언제나 넘죠. 근데 집은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1억 밑에는 되고 1억 위에도 되고 그리고 또 1억 막 올라간다고 해서 막 2억 3억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워낙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년에 무주택자분들이 집값을 좀 내 집 마련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국가 입장에서 너무 비싼 가격에 무주택자분들에게 집을 사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뭐 적당히 무릎이라고 뭐 생각하고 내 집 마련하세요. 그 대신 요런 좋은 기회를 드릴게요. 를 이제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 뭐 대출금리 뭐 상단 7% 나오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돈 내고 누가 사겠어요. 빌리기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23년 1년 동안만
운영할 예정이래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연장될 겁니다. 근데 아직 뭐 어쨌든 일단은 1년 한다 하고서 핵심은 뭐냐면 주택 가격이 9억까지 됩니다. 너무 비싼 건 안 돼. 근데 지금 집값 하락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내년에 서울의 웬만한 마포 성동구 아니면 뭐 흑석동 뭐 요 정도 신도림 뭐 중구 아니면 뭐 강동구 이 정도만 돼도 33평 기준으로 9억 안에 들어오는 지역들이 꽤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에. 지금 9억은 시가인가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 정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이게 뭐 KB 시세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보금자리로는 6억이면요, 서울에 못 사지. 24평 아파트도 사기가 어려웠어요. 웬만한 외곽 아닌 이상. 근데 내년 집값 하락이 너무 심해서 중산층 분들이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요 가격이 들어가서 되게 높아요. 그러네. 9억을 왜 9억이라 찍었을까, 정부가. 적격 대출 수준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미 청량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잖아요. 청량리의 답심리 레미안 이런 아파트 보시면 33평이 지금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실거래 찍고 있어요. 2014년식 나름 준신축이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한 1, 2억만 떨어지면 이제 9억대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이 가격에 들어선다. 근데 대출을 5억을 해준대요. 5억을 해준다. 최대한도. 그 다음에 소득 한도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 소득 한도가 없어. 이거는 내 집 마련을 아직 못한 사람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대기업 부부, 뭐 공기업 부부, 공무원 부부 이런 부분들 지금 이거 사세요. 그러네. 이걸로 밀어줄게요. 사인을 줬네. 사인을 줬죠. 근데 대출 한도를 높여줬잖아요. 3억 6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 왜냐하면 모은 돈이 적어도 대출을 많이 해줄게요. 근데 그럼 금리 원금 이자 걱정돼서 어떡합니까? 고정금리로 우대금리 해줘서 최대한 낮게 4%대로. 지금 뭐 정부에서 4%대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4.5%? 그 정도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 좋네요. 이게 보금자리로는요 DSR을 안 봐요. DSR을 안 봅니다. 약간 무리해서라도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감수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선 DSR 이거 가계부채 조심해야 돼. 소득 있는 사람만 빌려줘야 돼 하는데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는 그거를 뭐 5억을 다 연끌한다는 가정하에는 약간 그 DSR 40% 기준을 넘어서거든요. 정부에서 정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근데도 그냥 해주겠다는 거. 왜냐면 지금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락이 너무 가파르니까. 연착륙해야 되니까. 연착륙해야 되니까. 두 손 놓고 있다가 다 죽을 판이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게 단순히 연착륙만을 위한 게 아닌 게 역전세가 되게 문제잖아요. 역전세,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잘 보시면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도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전세 주고 있는데 보증금이 떨어졌어요. 막 3억을 돌려줘야 돼. 전세가 떨어져서. 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1주택자인데. 그때 이걸 신청하면 그만큼 나오겠다는 거예요. 한도가 5억이나 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택이 9억 원 이하야 되는 건가요? 9억 원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아니 10억, 20억 하는 주택 있는 사람은 당신이 부자니까 당신 돈으로 해결해야지. 그쵸? 근데 웬만한 중상층, 작년 21년 기준으로 막 한 13억, 14억 요 정도 같은 아파트들이 9억 밑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허리 중산층, 중상층 분들 이런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세입자분들 어떡할 거예요. 세입자분들. 그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세입자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집도 신규로 사셔도 있고 대환 이 변동금리로 빌린 분들 자꾸 금리가 올라가니까 고정금리 4%대로 갈아타서 가정 안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다 잡는 거예요. 전세도 안정화시키고 신규 주택도 써서 연착륙시키고 또 이 금리에 허덕이는 분들을 고정금리 4%대로 묶어서 대환을 시켜야 그분들이 뭐 이렇게 짜장면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이 돌죠. 자영업자분들한테.
그거를 다 노린 이제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주택자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올 거예요. 내년에 정말 가격 하락폭도 큰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시면 제가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예시를 하나 뽑아봤어요. 네. 지금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6억일 때 3억 6천까지 요 보금자리론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제가 대출 기간 30년을 해서 원리금 최증식 상환을 했을 때 대출금리 4.3%로 한 달에 130만 원씩 갚으면 돼요. 그다음에 한 달에 3천 원씩 늘어납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 그러니까 1년이면 3만 6천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최증식 대출은 지금 조금 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갚는 건데 이게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은행은 최증식 대출이 없어요. 요 국가 대출만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출 기간도 50년까지. 와. 30년이 아니라 50년까지. 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해도 굉장히 부담이 적게 그렇게 대출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한도를 9억까지 올려주고 요 대출 금액을 5억까지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도 4%대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뭐 한 주택 가격 뭐 한 아파트 가격 4억에서 한 6, 7억 정도 사이를 많이 사실 거예요. 9억 꽉 채워서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뭐 이런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경제가 쉽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 원리금 막 3억 6천 빌려서 6억짜리 사고 내 돈 한 2억 있는데 원리금 130만 원 갚는 건요. 웬만한 빌라 요 동일한 면적 33평 아파트 빌라 월세보다 싸요 지금. 그래요? 빌라 월세보다 싸요. 오피스텔 요즘 뭐 중심가에 있는 거 뭐 원룸, 투룸 뭐 한 10평짜리 그런 거 뭐 8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낸단 말이에요. 또 관리비 합치면 130만 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특히 좀 깨끗한 거. 근데 33평짜리 오피스텔 살려고 그러면 뭐 20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원리금이 적게 드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빌라나 오피스텔 월세나 전세로 사시려고 하는 분이 집을 사는 게 낫겠네. 내가 어느 정도 요 원금이 있다면, 그렇죠? 원금이 있다면. 근데 지금 집값 하락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내가 모든 돈이 저 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하더라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네요. 서울에 뭐 24평짜리 아파트 뭐 한 8억 정도 했던 게 내년 뭐 여름 시점에 한 4억대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눈을 조금 낮춰서 그래 서울에 내가 24평 아파트 그런 거 사느니 요즘 뭐 송도 엄청 떨어진다면 나 송도에 3억 5천짜리 아파트 살래? 동탄 외곽에 이미 4억 정도의 33평 지은 지 10년도 안 된 새 아파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살래. 꼭 서울뿐 아니더라도 또 지방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가 왔다. 그러네요. 고정금리니까 금리가 안 오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거시경제 전문가분들이 24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좀 시작을 할 거고 근데 빨리 떨어지진 않겠지만 25년쯤 되면 확실히 좀 금리 인하 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럼 뭐 3, 4%대 뭐 3.%도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죠, 나중에. 지금 예상대로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 대출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4%대로 4.5%로 뭐 묶어놨어요. 금리가 올라갔다. 그럼 나랑 상관없죠. 금리가 내려갔다. 그럼 갈아타면 돼요. 금리 3%로 내려갔네? 그럼 은행 대출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어요. 이야, 그러네요. 그리고 전에도 웅달님이랑 제가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 대출은요, 임신 혹은 이제 직장에서 내가 직장을 잃는 실직 혹은 큰 병 걸려서 내가 입원 같은 거 할 때 이 원금 이자를 최대 2년 정도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와, 그래요? 내년에 내가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육아휴직해서 좀 이 자금 소득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봐줘요.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5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을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소비 자꾸 하지 마시고 내년에 정말 좋은 내 집 마련 기회 오실 거예요. 여기서 집값 하락이 내년에 더 심해진다면 조금 더 풀어줄 수도 있죠. 뭐 뒤에도 나오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LTV를 뭐 생애 첫 집은 90%까지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 5천만 원이면 돼요. 4억 5천까지 해줘요. 4억 5천까지 해줘도 요
최저임식 대출 원리금 하면은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60만 원? 그러니까 월세보다 싸. 여전히 싸요. 근데 내 돈 5천만 원만 있으면 5억짜리 서울 수도권에 신축급이거나 그래도 살만한 아파트를 내 집으로 월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아까 40에서 많게는 60%까지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년 그리고 또 1년 동안 이게 한시적인 거니까. 그쵸. 예를 들어 뭐 한 50에서 60% 빠진 지역에 네. 내가 9억 원 이하를 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뭐 확실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쓰셔야 돼요. 무주택자분들은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고 이게 웅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소득 한도를 잘 안 풀어줘요. 국가에서. 이거는 국가에서는 서민분들을 위한 정책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소득이 좋은 분들, 신혼부부들, 맞벌이 부부분들은 이런 기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언제나 여러분한테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는 게 국가인데 이런 혜택 주는 게 흔치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내년에 또 집값 하락이 심해지고 또 요 구체적인 또 개편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집값이 지금 30% 정도 떨어졌는데 만약 60%까지 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락폭이 더 크다고 하면 네. 그래도 이걸 써가지고 사는 게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집값이 막 억 단위로 떨어지는데 요거 혜택 있다고 그쵸. 섣불리 사면 안 되는데 네.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하락한 지역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쵸. 그런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네. 이것까지 봐가지고 그쵸. 시행될 때 딱 해서 사면 베스트겠는데요. 그러니까 집값 하락폭에 한선이 있어요.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인천의 연수구 이런데 그 송도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막 30년 된 5층짜리 아파트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30평대가 아무리 내려갔다고 해도 2억대, 2억 5천 밑으로 못 내려가고 있어요. 이 송도에도 지금 네. 거의 새 아파트인데 5억, 6억에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내려가도 밑에 이제 빌라 시장이 있잖아요. 야, 이 가격이면 빌라보다 싸가 되면 빌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내려갈 수 없는 가격폭이 있어요. 물론 빌라도 떨어지겠죠, 어느 정도는. 가족이 살려고 하는 20, 30평대 하한선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들, 뭐 동탄, 경기도 남부, 뭐 수원, 뭐 망포, 아니면 인덕원, 그다음에 뭐 광교, 그다음에 뭐 검단, 청라, 그다음에 송도 이런 지역들, 뭐 성남 이런 지역들의 정말 성남은 조금 비싸지만 이 경기도 남부나 서부 지역들은 이 신축들이 그 하한선에 점점점 붙어가고 있어요. 이미 뭐 50%, 60% 하락 이미 나온 데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전세가는 거의 붙는 거죠. 전세가는 더 내려가고 있어요. 더 내려가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세가는 과대 낙폭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덕현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특례 보금자리론 관심 가져보시고요.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까지는 대기하면서 공부하자잖아요. 지역 보고 이런 정책 공부하고 부동산 공부할 기회가 앞으로 최소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내 집 마련 꼭 기회 노리셨으면 좋겠고 1주택자 분들은 내 집 팔고 갈아타기 혹은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투자 뭐 이런 것들에 이걸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개선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그리고 사업성 제공. 요즘 분양가가 더 이상 높여도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이 잘 못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공문서는. 공급 위축 방지인가요, 지금? 공급 기반 위축 방지죠. 공급과 공급 기반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예전에 김현미 장관님께서 물러나실 때 변창흠 장관님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을 총평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미래의 공급 기반 확충에 노력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공급을 우리가 많이 늘렸다는 아니죠. 근데 공급 기반을 우리가 많이 늘렸다는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들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급을 많이 적극적으로 못한 건 맞지만 공급 기반은 되게 많이 늘려놨어요.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말장난 같지만 공급 기반이라는 건 집값이 막 오를 때 우리가 신도시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뭔가 규제를 풀어놔서 바로 딱
사업이 진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준비 자세, 준비 작업 그거를 많이 해놨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풀어줘서 적극적으로 신규 주택이 공급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준비까지 시켜놔서 나중에 뭐 기회가 오면 할 수 있게 하겠다. 그 정도 느낌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장이 안 좋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잖아요. 아예 손 놓고 그냥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할게. 장 좋을 때 바로바로 1, 2년 내로 착공 들어가게 뿌시고. 약간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거네요. 그쵸. 왜냐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제일 어려운데 그때 힘들다고 재건축 다 멈추고 조합 해산되고 이러면 이제 다음에 또 가려면 10년 걸리잖아요. 그럼 그때 또 못하면 또 10년 가는 거. 10년 가는 거. 그러니까 가장 그 중에서 힘든 게 뭐냐면 안전진단이거든요. 재건축 안전진단. 이게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 안정성 비중이 높아지고 뭐 주거 환경을 낮추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재건축 못 가게 했어요. 안전진단 통과 안 해준다는 그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지 않을 거면 그냥 살아.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못 받으니까 재건축 진행이 안 되죠. 그 뒤에가.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뭐 분양 안 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진행 자체가 초기에서 막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때 우리가 이걸 안 풀어주면 재건축이 다 초기에 막혀 있다가 상승장 또 왔을 때 그때 또 급하게 이거 하려면 또 시간 다 가고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을 낮추고 환경을 많이 봐서 노후도와 환경을 많이 본다는 건 야 이제 오래됐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해주자. 그렇구나. 그래서 안전진단까지는 가급적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적정성을 검사하는 의무가 있는 이걸 폐지를 해서 지자체에서 요청 시에만. 이건 뭐냐면 그냥 지자체는 다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최대한 빨리 해주자. 웬만큼 낡았으면 해주자. 이건 뭐냐면 노후 재건축 아파트에 안전진단 통과 도장을 찍어놔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바로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야 지금 이렇게 부동산 뜨거운데 막 지금 안전진단 풀어줘서 재건축 가게 하면 더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그냥 규제로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이거를 도장을 찍어 안전진단을 해놓으면 뭐 이번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차기 정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너무 달아오를 때 빨리빨리 재건축해서 3, 4년 뒤에 새 아파트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는 거죠. 덕희님 저희 공급과 공급 기반의 이 용어 차이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풀어내시는 거 이렇게 이제 시장을 전망하시는 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같은 거를 잘 보시면요. 이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정부가 나름 되게 똑똑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우리 국토부나 뭐 기재부 분들 얼마나 엘리트인데요.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불하신 분들인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번엔 공급 기반 속도가 아니죠. 공급의 속도죠. 공급이 지금 뭐 270만 호를 발표를 해놨는데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이건 뭐냐면 이거 공급했다가는 부동산 시장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더 떨어지는 거죠. 지금도 너무 하락이 가팔라서 문제인데 270만 호 공급합니다 하면 이제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자도. 그러니까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는 하지만 시장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속도 조절하겠다. 근데 진짜 시장을 안 좋게 보긴 하네요. 정부가. 안 좋게 보는 거죠. 실제로 가격 하락이 저도 내년 3월쯤에 한 40% 하락되지 않을까 봤는데 지금 40% 나오고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의 경우는 23년 상반기에 전체 토지 보상 완료 및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이것만 보면 3기 신도시 막 되게 빨리 한다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부지 조성 착공. 아파트를 올리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빈 땅을 만드는 거는 속도감 있게 하겠다. 토지 보상 빨리 해서 빈 땅을 만들어 놓겠다. 하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지 말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부 입장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 불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토지 보상이나 부지 조성이 완공이 안 돼 있으면 3기 신도시 공급합니다 할 때 또 문재인 정부처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보상해서 언제 하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제 스타트만 하면 돼. 불 붙을 것 같으면 바로 공급 딱 대책 270만 원 합니다. 하면 또 너무 올라가는 걸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준비를 해놓겠다는 거예요. 야, 덕현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걸 보니까 저도 이거를 대강 봤거든요. 네. 아, 그냥 뭐 이렇게 가나보다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고민 많이 하신 그게 묻어나는데요. 막 느껴지는데 이거 쓰신 분이. 그럼요. 아, 이거 했다가 너무 오르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이 절묘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요. 국토부에 계신 분들이 고민 엄청 하신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게. 과거에 욕을 많이 했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름 고민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 얘기는 부동산이 과대 낙폭했을 때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축소해서 빨리 극복하는 시기를 땡기겠다가 하락 시기를 줄이겠다는 거고 또 하락폭을 줄이겠다는 거고 단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지 조성까지는 정상 진행하겠다. 요 정도 느낌인 거예요. 네. 그리고 공공택지 분양 시 민간주택의 사전 청약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폐지한다. 사전 청약 의무 폐지하고 필요시에는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 물량 분산 유도. 이게 말이 어려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 요즘 둔촌주공 청약 결과 발표나고 사람들이 야 부동산 시장 안 좋은가 보다. 이거 미계약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죠.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둔촌주공 아파트도 분양이 청약이 그렇게 시원찮은데 3기 신도시에 있는 혹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 청약하면은 결과가 어떨까요? 지금같이 처참하겠죠. 그러니까 본 청약 때까지 청약 미뤄. 몇 년, 2, 3년 뒤로 미뤄. 이거 괜히 하지 마. 분위기 더 안 좋아져. 그러니까 폐지하는 거예요. 네. 뉴스에 막 어디 미달랐다 소리 안 나오게. 그리고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한다는 말은 공공택지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를 국가에서 못 짓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건설사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국가 허그에서 보증하는 PF 대출 받아가지고 일단 공사 짓고 돌려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 하청업체도 먹고 살고 경제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 쪽에는 어떻게든 최대한 미분양 줄여주면서 일거리를 줘야 되는 게 정부인데 LH나 SH에서 짓는 건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는데 공급까지 물량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황이 안 좋으면 공공에서는 안 짓겠다. 분양이 좀 미루겠다. 그래서 물량 분산을 유도하겠다. 요게 2기 신도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라 이런 데 이번 정부에 입주하고 그랬었잖아요. 지난 정부에. 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그리고 PF 시장 연착륙 지원이라고 해서 건설사나 시행사가 요즘 브릿지론이나 PF 대출이 되게 위험해요. 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출을 좀 많이 해줘서 정말 안 되는 기업은 망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건실한 기업은 좀 요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해서 약간의 완화책이 나왔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장기 임대 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뜯어보면은 사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도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2주택자나 3주택자는 임대 등록해서 좀 버텨라. 집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집을 팔지 않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급금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팔지 마. 그냥 전세 줘. 근데 전월세는 5% 인상이 제한되니까 전월세 안정화에도 기여를 하죠. 그래서 그걸 잡겠다는 건데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2호 이상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메리트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라서 또 그렇게 크게 혜택을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크게 의미 없을 것 같다. 제 생각에.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요 단기 임대 사업자를 열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좀 더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큰 의미는 없다. 또 이제 세입자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또 요즘 역전세도 나고 요즘 월세도 많이 올랐고 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출금리의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확대해서 유도하겠다. 고정금리로 묶는 전세자금 대출 쓰세요. 저렴하게 정부에서 최대한 깎아줄게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을 90이 아니라 100%로 상향을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집주인분들 입장에선 전세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정부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역전세로 경매 넘어갈 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출도 풀어줬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입자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고정금리로 그래도 저렴하게 많이 받아서 그냥 요 정도 한 뭐 5억 떨어졌는데 집주인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한 3억만, 이 사람이 3억은 어떻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 정도만 깎고 그냥 전세 연장하자. 내가 조금 뭐 대출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협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의 저지선, 전세가 하락의 저지선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보면 전세 쪽에 금융으로 돈을 붓는 거죠.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전세제도는 좋다고 보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좀 우리나라 집값에 거품을 만드는 제도라고 보거든요. 이건 좀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너무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그리고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을 지금 월세로 많이 갈아타셨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또 정부에서 또 미국의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그걸 같이 맞춰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혹은 더 느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전세자금 대출 정책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 2% 싸게 정부에서 많이 대출해준단 말이에요. 버팀목 전세대출 이런 거. 그러니까 월세 부담에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기에 전세로 빨리 갈아탈 수 있게 요런 일거양득을 노린 그런 대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월세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준다거나 뭐 대상 주택을 올리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올려주는 건 뭐냐면 전세 금리가 오르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임차인분들이 힘들잖아요. 내는 돈이 많아진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액공제로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줘서 그걸로 여러분 그 생활자금에 쓰셔라.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역경제에 써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막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것들이 특히나 취득세 중과 완화 같은 경우는 법률을 바꿔야 돼요. 네.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정부 마음대로 안 돼요. 여당과 야당이 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의를 봐야 되는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통과가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 나왔어요?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최대한 설득하겠다. 네. 그러니까 안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다수당이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취득세 중과 완화wan 그대로 갈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이 돼서 중간 수준으로만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민주당에서 취득세 중과는 되게 나름 핵심 법안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근데 부동산 하락이 지금보다 계속 요 정도 추세로 심해진다면 어느 정도 타협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겠네요. 왜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당론을 떠나서 너무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 완화 혹은 다른 개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가봐야 한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면요. 이번 정책은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연착륙하기 위한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이지만 당장의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는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 조금 투자자분들이 좀 사시는 물량이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선진입하는 분들은 있을 텐데 이 하락 추세를 막기에는 너무 약해요. 이 정도 완화책 가지고는 안 돼요. 부양책이 나와줘야 돼요. 단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여러 가지 규제책이 나왔을 때 이거 상승 못 막는다. 무시했잖아요. 20번 넘게.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집값이 너무 오르고 하락의 트리거, 금리 인상이라든가 어떤 전세가가 지나치게 벌어진다거나 심리가 죽는다거나 이 하락 트리거가 생겼을 때 규제의 누적 효과 때문에 집을 더 이상 받쳐주고 살 사람들 다 이 규제로 묶어놓으니까 이 트리거가 터졌을 때 급격히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건 반대로 지금처럼 규제 완화의 누적 효과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점점 나중에 집값이 크게 하락을 하고 뭔가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 시작을 막는 허들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당장은 뭐 어떤 파도 앞에 그냥 뭐 이 작은
목책일 뿐이지만 이게 하나, 둘, 셋 쌓여서 나중에 어떤 분위기 반전이 났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상승기 때 보면 네. 이게 가격 상승 기울기가 네. 완만하다가 갑자기 급해지잖아요. 점점. 네. 그것처럼 이런 규제 완화의 누적 효과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터지면서 쫙 올라갔다가 그쵸. 또 이제 그때부터 또 규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내가 규제가 이만큼 허들이 규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승할 때 이 허들을 굉장히 뚫고 힘들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규제가 다 없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쉽겠죠. 근데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부양책이 들어가 있어요.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그럼 정부 측에서도 규제를 다시 집값 상승에 갚아서 한다고 했을 때 부양책 쓰고 있으면 부양책부터 먼저 없앨 거고 또 몇 달 있다가 안 잡히면 약한 규제가 생길 거고 단계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단계적으로 이 규제 완화가 없다는 건 상승장에 왔을 때 뭐 최소 1년 내지 2년 정도는 그 허들들이 만들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을지라도 이 규제 완화의 누적 효과가 갖고 올 나비 효과를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특례 보금자리로는 정말 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